안녕하세요. 이번 한국은행 금융왕자를 맡게 된 이광원 과장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주요 업무는 국민소득 통계, GDP와 같은 국민소득 통계를 편제하고 공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경제 측정 방식의 개선을 위해서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제 통계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그리고 경제 현상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경제를 측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표적인 경제 통계 국제 표준인 국민계정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계정 체계의 개정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과제로는 세계화, 디지털화, 웰빙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과제에 대해서 각 주제에 대해서 각 과제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고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어떤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시사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면서 저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경제 측정을 측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 기업의 성과들을 파악을 해봤을 때 기업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하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인 목표 달성에 있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해 되면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는데요. 그 새 목표 중에서 상대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은 추후에 보면은 이게 어떤 수치화된 목표들인데, 예를 들어서 단순히 어떤 영어 실력을 개선하겠다 이런 목표보다는 실제적으로 그 영어 성적, 토익이나 토플 영어 성적을 몇 점 이상 받겠다. 이러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이런 목표가 설정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개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국민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국민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시의성 있게 국민 경제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효과적인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런 효과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국민 경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국민 경제 측정에 실패해서 경제적 위기 혹은 국가 위기에 빠진 사례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대 그리스 그 국가 채무 위기가 그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말 그 그리스 정권 교체기에 실제적으로 과거에 그 재정 적자 규모가 과소축에 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에 유로존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정부 부채나 재정 적자에 대해서 일정 기준을 유지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2000년대 이후에 정부 부채 규모를 과소 보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 재정 적자 규모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처음 공표치는 3.7%였으나 실제적으로 나중에 여러 가지 통계를 기초로 봤을 때 실제로는 2009년 수치는 13.6%로 거의 10%포인트 하향 조정해서 보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고 있던 그리스 경제의 취약점들이 밝혀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그리고 투자 자금이 유출되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국가 채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IMF,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유럽 집행위원회로 구성되는 트로이카의
구제 금융 체제를 8년 동안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장기간 경제 침체를 겪게 되고, 그리고 강도 높은 긴축 정책과 그리고 구조 조정에 따라서 국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렇듯 국민 경제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어떤 개별 국민의 삶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정책은 다양한 목표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게 목표가 될 수 있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실업을 축소하거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 같은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제 정책이 목표로 세우고 있는 이런 구체적인 목표들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실제적으로 이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는지, 혹은 지금 현재 경제 상태가 이 목표와 관련해서 어떠한 상태인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이러한 경제 전반의 어떤 상황을 측정한 결과가 바로 경제 통계입니다. 경제 통계는 다양한 기초 자료, 즉 조사 자료나 그리고 과세 자료 같은 행정 자료, 그리고 기타 데이터 등을 분류 집계 조정해서 저희가 정책적 혹은 개별 경제 주체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수치한 결과물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경제 성장률, 그리고 국가 채무 비율, 그리고 물가 관련된 인플레이션, 1인당 국민소득, 그리고 실업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통계 중에 대표적인 경제 통계가 국민 계정 통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GDP가 국민 계정 통계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계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드리겠습니다. 국민 계정은 말 그대로 한 국가의 경제 상태를 복식부기 원칙에 따라 기록한 종합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한 국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경제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민 계정은 하나의 도구로서 고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 계정에는 구체적으로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자산이 어떻게 축적되는지, 그리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초기의 국민 계정은 17세기 그리고 18세기의 유럽 국가들이 타 국가와의 전쟁을 준비할 때 실제적으로 전쟁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한 어떤 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이때 각 국가들이 계산한 통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 포괄 범위나 아니면은 편제 방식 자체가 다 달랐기 때문에 현대적 의미에서 국민 계정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국민 계정은 이후 대공황 시기에 그 미국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에 의해서 정립이 됩니다. 당시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정부는 그 미국 경제가 대공황에 의해 어느 정도 경제적 영향을 받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에 기반해서 경제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시 전미 경제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던 미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는 다양한 통계를 이용해서 미국의 국민소득 통계를 추계하고 그 결과 1929년에서 1932년 사이에 미국의 국민소득이 거의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랭클린 루즈벨트 정부는 사이먼 쿠즈네츠가 추계한 통계를 바탕으로 대공황을 이겨내기 위한 그 경제 회복 경제 회복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쿠즈네츠는 이러한 그 국민 계정을 정립한 그 공로로 이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국민계정 통계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민계정 통계에 포함되는 여러 지표들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지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총생산 GDP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혹은 뭐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시더라도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국내 총생산은 한 국가의 규모를 나타냄과 동시에 그 가격 효과를 제거한 실질 GDP의 증감률은 실제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나타내주는 경제 성장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국민 총소득인 1인당 GNI는 실제적으로 다양한 여러 국가들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 국가가 생산한 부가가치 가격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 그리고 소득 중에 노동으로 배분되는 비율을 보여주는 노동소득 분배율, 그리고 국가 전체의 투자, 그리고 저축을 보여주는 총투자율, 총저축률도 많이 사용되는 국민계정 통계의 주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국민계정 통계는 국제 기준에 따라서 작성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계정 통계를 객관적으로 작성하고, 그리고 국가 간의 비교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계정 통계의 국제적 기준을 국민계정체계, 영어로는 System of National Account, 줄여서 SN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민계정체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계정체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가 간 어떤 경제의 객관적 비교가 필요해짐에 따라서 1953년 처음으로 정립되었습니다.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전쟁 이후로 황폐화된 유럽 국가에 대한 원조를 시행하기 위해서 마샬 플랜이라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마샬 플랜에 따른 원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럽 국가들의 상대적 경제 규모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원조가 지원됐을 때 그 국가들의 어떤 그 회복 성과에 대한 정량적인 파악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이유로 유엔 등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표준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1953년에 처음으로 국민계정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민계정 체계는 경제 상황, 경제 환경이 변화하면서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왔습니다. 1968년에 처음으로 개정되었고, 그리고 1993년, 그리고 최근에는 2008년에 가장 최근에 개정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1953년 처음 발간된 국민계정체계는 57페이지 정도인데, 이후에 최근 그 국민계정체계인 2008 SNA 같은 경우에는 722페이지에 이릅니다. 이렇듯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는 경제가 얼마나 복잡해지고 실제로 이 경제를 포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떤 기준들이 필요한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주요 그 SNA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8년 국민계정체계는 기존의 그 5대 국민계정통계, 여기서 5대 국민계정통계라고 하면 국민소득통계, 국제수지표, 산업연관표, 국민대차대조표, 그리고 자금순환표 등이 있습니다. 이런 5대 국민계정통계를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3년 국민계정체계는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로 변화된 국제 경제 환경을 반영하고, 그리고 실질 지표를 편제할 때 그 최신의 경제 구조,
반영할 수 있는 연쇄가중법의 사용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루어진 그 2008 SNA의 경우에는 2000년대 이후에 경제의 글로벌화 진전,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그리고 지식재산, R&D와 같은 지식재산의 자산화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듯 SNA가 개정됨에 따라서 국민소득 혹은 국민계정 통계를 이에 맞춰서 변경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957년 처음으로 이제 한국의 국민소득 통계 공식 추계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 1958년에는 처음으로 그 1953 국민계정 체계, 1953 SNA, 즉 처음에 국민계정 체계에 기반해서 산업별 GNP와 국민 총생산에 대한 지출을 추계하였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는 1968년 SNA, 1968 SNA에서 공고한 바와 같이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등을 통합한 국민계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그 1993 SNA에서 공고한 연쇄가중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2014년에는 2008 SNA의 공고 내용인 R&D 등 자산 범위 확대, 그리고 가공무역 혹은 그리고 중개무역 등 글로벌 생산 처리 방법의 변경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8 SNA 이행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국민계정 체계로의 이행은 실제로 우리가 국민 경제를 측정하는 방식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 SNA 결과 당시 이전 SNA 기준으로 추계되었던 국민계정 체계 전반의 그런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실제로 이행 전후를 살펴보면은 2001년 이후 기준으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0.3%포인트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 오른쪽으로 살펴보시면 당시 2014년 그 국민계정 통계 발표 시에 2010년이 그 국민계정 통계 기준년 벤치마크 연도였는데, 이 벤치마크 연도가 2008 SNA 이행 결과로 그 연도의 그 GDP 규모 자체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구체적 수치를 말씀드리면은 2010년 명목 GDP가 7.8%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 중에 SNA 이행에 따른 상향 조정은 5.1%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살펴봤듯이 그 새로운 국민계정 체계로 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국민계정 통계 전반에 어떤 업데이트 혹은 변경이 수반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계정 체계 이행은 우리 경제 통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실제적으로 이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근에는 그 글로벌 분업 체계가 변화하고, 그리고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와 같은 현상들을 새로운 국민계정 체계에서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UN, 그리고 유럽집행위원회, IMF, OECD, 그리고 월드뱅크로 이루어지는 국민계정 워킹 그룹을 중심으로 기존 2008 SNA를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개정 작업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 작업에서 실제 다른 경제 통계, 예를 들어서 국제수지나 통화금융통계, 재정통계 등의 그 매뉴얼과 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국제 수지 매뉴얼, 영어로는 BPM인데요. BPM의 개정 작업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BPM과의 개정 작업을 BPM 개정 작업과 협조해서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같이 그 코웍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매뉴얼 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의 개정 같은 경우에는 그 매뉴얼 전체적인 개정이 한 번에 이루어졌다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개정 과제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 과제에 대해서 그 과제와 관련된 이슈들을 선정을 한 다음에 그 이슈를 담당할 태스크 팀을 구성하고 그 태스크 팀이 그 이슈에 대해서 지침서, 가이던스 노트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 가이던스 노트를 다 취합을 한 다음에 새로운 국민개정 체계를 만드는 방식으로 향후 개정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08 SNA 개정 절차 및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3월 그 유엔 통계위원회에서 2008 SNA 개정 작업, 개정 계획, 개정 작업 착수를 승인하면서 공식적인 개정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2023년 동안 앞에서 말씀드린 각 태스크팀이 구성되고 그 태스크팀이 각 이슈에 대한 지침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국은 개별 국가들은 작성된 지침서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필요시 시험 편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서 2024년까지는 국민개정 워킹그룹의 경우에는 작성된 지침서를 기반으로 새로운 국민개정 체계, 즉 2025 과제지만 2025 SNA를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국은 그 작성된 2025 SNA 작성 초안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칠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3월에는 유엔 통계위원회에서 각 지침서들이 포함하고 있는 공고안에 대해서 승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같은 해 4, 4분기에는 국민개정 워킹그룹과 주요국으로 이루어진 자문가 그룹이 2025 SNA 최종안을 승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해 2025년 3월 유엔 통계위원회에서 2025 SNA 최종안이 승인되면서 공식적인 개정 절차는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 2008 SNA 주요 개정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4가지 주요 과제가 있습니다. 세계화, 디지털화, 웰빙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등입니다. 이어질 발표에서는 주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4가지 과제와 그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화입니다.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의 생산 방식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국민개정 통계를 생산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국민개정 통계를 생산할 때 한 국가의 생산 범위를 설정할 때 국민개정 체계의 경우에는 국민개정 통계의 경우에는 그 국가의 생산 범위는 경제적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중국 혹은 다른 이제 국가들에서 반도체나 컴퓨터 디스플레이 이런 전자제품들을 가공 생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공 생산할 때 대부분은 그 가공 생산품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나라 기업이 유지한 채 그 해당 현지에서 가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생산 자체는 우리나라 국경 밖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생산에 대한 경제적 소유권은
우리나라 우리나라 기업에 있기 때문에 실제 뭐 중국 등지에서 생산한 부분이 우리나라의 생산에 잡히게 됩니다. 이렇듯 국민계정 통계를 작성할 때 한 나라의 어떤 생산 범위를 결정할 때 경제적 소유권을 제대로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다양한 생산 방식이 존재함에 따라서 경제적 소유권을 효과적으로 포착하는 데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관련해서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다국적 기업의 경제 활동을 포착하는 문제, 그리고 특수목적 법인을 국민계정 체계 내에서 처리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 재산 상품의 소유권을 국민체계에서 기록하는 문제 등입니다. 먼저 다국적 기업의 경제 활동을 포착하는 문제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경제 활동은 그 다국적 기업의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해서 포착이 상대적으로 경제 소유권의 포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국적 기업은 생산 거점을 여러 국가에 분산해서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본사와 해외 지사 혹은 해외 지사 간의 어떤 거래에서의 거래 가격을 설정하는 메커니즘이 실제 일반 그 거래에서 시장 가격이 설정되는 메커니즘과 다른 모습을 띱니다. 그리고 조세 제도나 혹은 그 경영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있을 시 그 생산 거점을 국가 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다국적 기업의 경제 활동을 포착하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국적 기업의 경제 활동은 실질적으로 국내 총생산과 국민 총소득 간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경제 활동은 실제적으로 국내의 다국적 기업의 경제 활동이 해외에 있을 경우에 실제로 그 해외에서 생산되는 해외의 생산 활동은 그 해외 국가의 생산 활동에 포착되지만 실제적으로 이 생산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그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종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의 그 경제 활동이 활발할수록 국내 총생산 GDP와 GNI 간의 격차가 확대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룩셈부르크나 아일랜드처럼 다국적 기업의 어떤 경제 비중이나 경제 활동의 활동의 활발한 정도가 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GDP와 GNI의 비중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격차가 클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나 경제 정책의 그 헤드라인 지표인 경제 성장률과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나타낸 GNI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제 정책을 펼 때도 많은 어떤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착이 쉽지 않은 다국적 기업의 경제 활동을 좀 더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GNI 등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다국적 기업의 포착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기존의 국민계정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제도 부문별 계정이나 아니면 확장 공급표 등을 세분화해서 다국적 기업의 경제 활동을 좀 더 정확하게 포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도 부문별 계정이라 하면은 국민계정에서 각 부문별 계정을 부문별 어떤 정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자세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부문별 계정을 따로 별도로 추계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문별이라 하면은 가계, 정부, 금융법인, 비금융법인, 그리고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 등을
국민개정 체계 내에서는 제도 부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문별 개정을 포착할 때 이 부문별 개정의 하위 부분을 통해서 다국적 기업을 경제 활동을 포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사용표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급 사용표는 한 국가의 그 생산 구조를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이런 공급 사용표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생산 활동이 어떻게 포착되는지 이런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국적 기업의 개념을 명확화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제도 부분의 어떤 효과적인 식별을 위해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 트리를 개발하는 이런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수목적 법인을 국민개정 체계 내에서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특수목적 법인은 그 모기업의 금융 리스크를 금융 리스크와의 분리를 위해서 만든 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목적 법인 자체는 독립된 경제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모기업이 경제적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 특수목적 법인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개정 통계를 만들 때 이런 경제적 소유권의 이동 혹은 경제적 소유권을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수목적 법인은 과거에는 주로 금융거래에 연관됐으나 현재는 R&D나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 연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으로는 기존의 그 국민개정 체계 내에서 특수목적 법인 관련 개념 체계를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그 다국적 기업과 마찬가지로 제도 부문별 개정을 세분화해서 특수목적 법인의 어떤 활동을 포착하는 방법, 그리고 상대적으로 포착이 쉬운 국적 기준을 도입해서 특수목적 법인을 별도로 처리하는 등의 기존 체계를 확장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그 특수목적 법인 새로운 국민개정 체계 내에서는 특수목적 법인을 좀 더 엄밀하게 정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지적재산 상품의 소유권을 기록하는 이슈입니다. 여기서 지적재산 상품권이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나 R&D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문학 및 예술 작품의 저작권을 말합니다. 이런 지적재산 상품은 실제로 무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유권과 이용을 포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적재산 상품에 대한 생산, 소유 그리고 이용이 각기 다른 국가에 동시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예를 들어서 다국적 기업이 지적재산 상품을 다른 국가에 설립한 그 특수목적 법인의 법적 소유권을 이전했을 경우에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기초자를 통해서 경제 소유권을 포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적재산 상품의 소유권 기록과 관련해서 국제수집 매뉴얼 개정 작업과 연계해서 지적재산 상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입수하고 경제적 소유권을 식별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정 과제로는 디지털화가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여러 가지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행 국민 체계 내에서는 이러한 디지털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나 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국민개정 체계에서는 디지털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그 개정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관련된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은 먼저 디지털 공급 사용표 개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가치를 평가하고 기록하는 이슈, 그리고 무료 디지털 생산물을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암호화 자산을 기록하는 이슈에 대해서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공급 사용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공급 사용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경제의 생산 구조를 나타내주는 통계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한 산업이 어떠한 상품을 어느 정도 생산했는지를 나타내주는 공급표와, 그리고 어떤 특정 상품이 어떤 산업에 투입되고, 그리고 소비나 투자 등 어떤 최종 수요로 사용되는지를 나타내주는 사용표가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이런 공급 사용표를 작성함으로 해서 디지털 경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정도 있게 이용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러한 공급 사용표를 기반으로 해서 이후에는 그 디지털 경제만의 별도의 계정, 여기서는 위성 계정이라고 불리는데 위성 계정까지 개발해서 결국에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어떤 좀 더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공급 사용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 산업의 개별 산업의 산출과 부가가치를 추계하고, 그리고 디지털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각 산업에 투입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수출입 등 그 디지털의 어떤 상품에 대한 최종 수요 부분을 포착하기 위한 지표 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산업, 그리고 거래 및 상품 개념을 명확히 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관련된 두 번째 주요 과제는 데이터의 가치를 평가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 IT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개별 기업들이 데이터를 축적하고 생산하고 축적하는 비용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 결과 개별 기업들은 다양한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은 그 유튜브 이용에 대한 기록을 그 구글에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제공되는 광고의 어떤 종류나 어떤 광고의 종류를 결정함으로써 그런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데이터는 현재 기업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하나의 무형 자산으로 보아야 된다는 시각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2008 SNA에서는 이런 디지털 데이터의 어떤 성격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데이터와 관련된 그 분류 체계를 살펴보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을 관찰 가능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데이터는 이런 현상을 기록한 것이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정리해 놓은 것이 데이터베이스고,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분석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확보한 것이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현행 국민계정 체계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떤 자산의 성격을 띠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혹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정보, 이 두 분류에 대해서만 어떤 자산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봤듯이 데이터 자체도 생산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생산 활동의 쓰임으로 해서 자산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그 개정될 국민계정 체계에서는 이런 부분을 포착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료 디지털 생산물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관한 이슈입니다. 최근 무료 디지털 생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어떤 게시물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 포털의 여러 가지 검색 기능을 사용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쉽게 사용하고 있는 무료 디지털 생산물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 국민계정 체계에서 그 광고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그 무료 디지털 생산물 자체의 생산이나 소비가 포착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조금 더 정확히 생산과 소비를 포착해야 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무료 디지털 생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포착하기 전에 무료 디지털 생산물의 생산이 정확히 어떤 형태로 생산과 소비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어떤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방식입니다. 먼저 묶음 방식,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환 방식입니다. 묶음 방식의 경우에는 우리가 무료 디지털 생산물을 실제로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할 때 이 무료 디지털 생산물이 그 해당 플랫폼이 제공하는 그런 유료 서비스, 예를 들어서 기업에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 이런 것과 같이 실제적으로 묶여서 어떤 판매되고 실제로 소비된다고 보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교환 방식의 경우에는 실제로 소비자가 무료 디지털 생산물을 소비를 할 때 그것이 무료 디지털 생산물을 소비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 플랫폼이나 무료 디지털 생산물을 생산한 그런 정보를 그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대적으로 허락해 준다는 그런 방식으로 무료 디지털 생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무료 디지털 생산물 소비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가계 소비의 어떤 가격, 디플레이터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이런 무료 디지털 생산물의 소비가 어떤 식으로 이런 가격에 반영돼야 될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암호화 자산을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문제입니다. 현재 암호화폐와 같이 다양한 암호화 자산이 출현하면서 국민계정 체계 내에서도 이러한 암호화 자산을 어떻게 기록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시된 방안 중 하나로는 암호화 자산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해서 국민계정 체계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 4가지는 먼저 일반적인 지불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암호화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도 여기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정 플랫폼이나 네트워크에서 교환 매개로 활용되는 결제 토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발행자에 대한 금전적 청구권을 제공하는 암호화 자산을 암호화 증권으로 분류하는 방안이고, 마지막으로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만 작용을 하는 암호화 자산을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각 4가지 분류와 별도로 이 분류 내에서 실제적으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것을 금융자산 혹은 비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음 과제로는 웰빙과 지속성입니다. GDP가 그 국민 경제 전체의 어떤 성과를 포착하는 데는 효율적인 지표이지만 개별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스티글리츠가 이끄는 스티글리츠 위원회에서는 2008년에 이러한 국민계정 체계, 국민계정 통계 혹은 GDP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삶의 질을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계정 통계가 이런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환경 통계의 국제 표준인 환경경제 통합계정, 영어로는 CR라고 불리는데요. 이런 CR와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웰빙과 지속 가능성이 이번 국민계정 체계 개정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선정이 됐습니다. 웰빙과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드릴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웰빙과 지속 가능성을 포착하기 위해서 광의 체계를 개발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계 소득 변이별 가계 소득 소비 및 통계를 편제하는 이슈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천년 자원의 회계 처리 방식을 국민계정 체계 내에서 천년 자원의 회계 처리 방식을 개정하는 작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탄소 배출권, 최근 그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탄소 배출권을 국민계정 체계 내에서 어떻게 기록하는 게 정확한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광의 체계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웰빙과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포착해야 될지에 대한 그 국제적 논의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실제적으로 웰빙과 지속 가능성은 어떤 GDP와 같이 하나의 그런 지표로 포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가지는 어떤 다면적인 형상이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런 웰빙과 다면적인 그 성격을 띠는 웰빙과 지속 가능성을 제대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민계정 체계를 좀 더 확장한 광의의 국민계정 체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계정을 통해서 위성 계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포착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계정 체계 개정에서는 총 5가지의 주제에 관해서 지금 국민계정 체계 내에서 포착되고 있는 5가지 부문에 대해서 위성계정 작성 등을 통해서 이런 5가지 부분의 어떤 정보를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주제는 구체적으로 소득 분별 가계 소득 소비 및 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계정 체계 내에서 생산으로 포착되지 않는 무임금 가사노동 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요 그 생산 요소 중에 하나인 노동, 그리고 현재 국민계정 체계 내에서 자산으로 아직 포착되지 않는 교육, 인적 자본, 그리고 인적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부분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질 관련해서 보건과 사회적 여건,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환경 경제 개정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이슈는 소득 분위별 통계 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GDP 등 총량 지표뿐만 아니라 개별, 특히 가계의 어떤 웰빙이 어느 정도인지 포착하고 그리고 관련된 통계를 생산하는 데 대해서 많은 그 이용자들의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OECD와 유로스탯을 중심으로 그 국민계정 통계에 포함되어 있는 총량 지표와 그리고 가계 동향 조사 등 다양한 미시 어떤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소득 분위 정보를 이용해서 소득 분위별 가계 소득 소비 및 부 통계를 개발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가구 간의 어떤 소득을 균등화하는 산정 방식, 그리고 소득, 소비, 그리고 부의 어떤 포괄 범위 등에 대한 이슈도 같이 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천연 자원에 대한 회계 처리입니다. 지속 가능성을 좀 더
명확하게 포착하고 앞서 말씀드린 그 씨아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국민개정 체계의 천년자원의 채취와 고갈에 관한 처리 방식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8 SNA에서는 천년자원 자체가 모든 그 경제적 소유권이 법적 소유자, 그 천년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법적 소유자에게 있으며 고갈은 기타 자산량 증감으로 기록하여 어떤 생산이나 소득 지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천년자원의 채굴에 대한 보상과 리스크를 법적 소유자뿐만 아니라 채굴업자가 공유를 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채굴업자의 소득은 천년자원의 고갈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현재 국민개정 체계 내에서는 정확히 포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경제적 소유권을 법적 소유자뿐만 아니라 채굴업자에게 분리해서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년자원의 고갈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국민 순소득을 계산을 할 때 차감 항목으로 포함을 시켜서 국민 순소득에는 그 국민 총소득에서 고정자본 소모를 뺀 그 수치뿐만 아니라 천년자원의 고갈까지 포함된 어떤 지표로 기록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속 가능성은 어떤 그 천년자원 자산의 보존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실제적으로 경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천년자원의 고갈이 고려된 순 개념의 지표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탄소 배출권을 기록하는 이슈입니다. 현재 점차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기록이 현재 그 국민개정 체계에서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현재 국민개정 체계에서는 탄소 배출권을 세금의 일종인 생산세로 기록을 하고 실제적으로 발행 이후의 가치 변동은 비생산 비금융 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실제적으로 탄소 배출권이 하나의 자산으로 지금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처리 방식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방안 중 하나로는 우리가 그 대기 자체를 하나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배출권 발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대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고 기업이 배출권을 보유함으로 해서 어떤 이익을 가치 변동에 따라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출권 자체를 비생산 비금융 자산으로 처리하는 이런 방식이 좀 더 효과적으로 탄소 배출권을 포착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어떤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과제로는 커뮤니케이션을 들 수 있습니다. 실제 앞에서 살펴봤듯이 국민개정 통계는 아주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국민개정 통계가 이용자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그 국민개정 통계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서 국민개정 통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주요 이슈로는 먼저 국민개정 체계 이행을 점검하는 체계를 개선하는 이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편제 분류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추계 담당자 허브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먼저 국민개정 체계 이행 점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개정 체계 이행 여부는 각 국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행하고 있다 혹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행 여부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실제적으로 국가가 어느 정도 국민개정 체계를 이행하고 있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 이행 정도에 대해서 국가들 간에 비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그 국민개정 체계 이행 정도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체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개별 국가가 어떤 편제한 공표한 국민개정 통계에 어떠한 개념이 적용돼 있고, 그리고 어떠한 회계 처리 방식이 사용되었으며 어떠한 분류 체계가 적용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공하고자 이런 체계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계는 또 이와 별도로 각 국가가 생산된 통계표, 구체적으로 어떤 통계표를 국민개정 통계로서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국민개정 체계의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혹은 여러 어떤 공고안에 대해서 그 개별 공고안에 대한 이행 정도를 차등 표시함으로 해서 각국이 그 국민개정 체계 이행 정도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편제 분류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개정 통계는 기초자료 확보에 따라서 여러 차례 업데이트 혹은 개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기에 공표되는 분기 경제 성장률의 경우에는 분기 속보치, 그리고 분기 잠정치, 연간 잠정치, 연간 확정치, 그리고 기준년 개편 이후 또 공표되는 등 이렇게 여러 차례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렇게 여러 차례 업데이트되는 그 통계 편제치에 대해서 어떤 공통된 용어나 혹은 공통된 그 업데이트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런 업데이트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식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별 이용자들이 국민개정 통계를 접했을 때 이 통계가 과거에 어떤 수치였는데 어떻게 개정됐고, 혹은 이 통계가 몇 번째 개정된 거고, 혹은 이 통계가 어떤 이유 때문에 개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민개정 체계 개정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 분류 체계 및 공표 방식에 대한 표준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계 담당자 허브를 개발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단순히 추계 담당자와 이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각국의 추계 담당자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강화해서 국민개정 통계의 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허브를 통해서 편제 툴, 매뉴얼, 그 다음에 교육 자료 등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또 이 허브는 국민개정 통계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 통계, 예를 들어서 국제수지, 재정 통계, 그리고 통화금융 통계의 추계 담당자도 같이 이 허브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통계 간의 시너지 효과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민경제, 그러니까 변화된 국민경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이후 그 2025년에 공표될 새로운 국민개정 체계에 반영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 과정에서 각국은 본국의, 그러니까 각 국가의 경쟁 상황에 맞는지, 개정 방향이 경제 상황에 맞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2008 이행 결과를 통해서 봤듯이 새로운 국민개정 체계의 이행은 경제 통계 편제뿐만 아니라 정책적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경제
국민개정 체계로 이행하게 되면 통계 국민개정 통계 전반의 어떤 개편을 수반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개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국민 경제를 측정하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국민 경제에 대해서 어떤 시행하는 경제 정책의 수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개정 체계 개정 과정에 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은 다양한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그리고 태스크팀 활동 등을 통해서 국민개정체계 개정 논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WPNA 그리고 EGDNA 등 국민개정 관련된 회의에 참여하여 개정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태스크팀이 일원으로서 직접 지침서 작성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현실 이 새로운 국민개정 체계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